이제 우리 본격적인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음성 피드백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체온 조절이 무엇인지, 이 항상성 조절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집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시상하부가 있죠. 그래서 시상하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추. 온도를 인식하는 중추예요.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40도가 넘어가면 너무 높네. 우리 몸이 37도 정도가 레귤러고 35도가 이제 너무 또 낮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 몸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하부, 이 센서는 중추는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센서가 켜져 있는데 지금 너무 덥게 되면 땀이 막 나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막 땀이 나오고 그래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워요. 그러면 이 혈관이 넓어졌어요. 혈관이 넓어지면 열이 방출될 수 있겠죠. 혈관이 표면적 어쨌든 혈관이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이 나가고 근데 이제는 반대예요. 아주 추워. 그랬을 때는 혈관은 아주 좁혀. 그래서 열이 방출되지 못하게 아주 좁혀요. 그런 상태에서 근육 떨림.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육 떨림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이 에너지를 열을 많이 방출시키는 겁니다.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런 근육 떨림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임모근이라고 해서 임모근을 바짝, 이 닭살 돋는다고 그러죠. 바짝 세우면 약간의 그 바짝 서 있는 그 곳이 제가 약간 지금 닭살이 났어요. 바짝 서 있는 요곳에 어떻게 보면 열이 이렇게 보존이 돼서 온도를 어떻게 보면 온도를 높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추우니까 온도를 좀 높이는데, 온도를 보존하는데,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우리 유인물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인물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요 정도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체온 조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열 발산량. 열이 발산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열을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난로라고 생각하시고요. 얘는 창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창문.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창문 닫기 위해서 혈관은 어떻게 한다? 수축을 하더라. 혈관은 아주 얇게 수축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교감신경이 합니다. 아주 얇게 수축을 하는 거. 그리고 임모근을 바짝 세우면서 창문을 닫는 거예요. 바짝 세워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모근이 이렇게 바짝 세워지면 요 사이로 열을 보존시킬 수가 있어요. 창문 닫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창문을 생각하면 더울 때는 창문 열어야 돼요. 활짝. 그래서 혈관이 확장. 그래서 혈관이 피가 활발하게 흐르면서 글로 열이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량 증가, 그리고 땀이 나도록 해나가는 거죠. 반대입니다. 우리 열 발생량으로 가면 얘는 난로예요. 난로. 추울 땐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난로 틀어야죠. 난로를 틀어야 돼. 그래서 골격근이 수축을 하면서 몸이 이렇게 뚜글뚜글뚜글 떨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막 물질대사가 활발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물질대사가 활발해져야지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까, 발열 반응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대사량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사량 증가, 티록신도 그러니까 증가하겠어요? 안 증가하겠어요? 티록신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 유인물은 그런 게 다 나온 거예요. 티록신 증가 과정. 이것도 다 열 발생량이 증가해 나가는, 추울 때 일어납니다.
근데 더울 때는 어떻게 보면 대사량이 더운데 더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사량이 감소하게 되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물질 대사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보다시피 시상하부가 기본적으로는 다 감지합니다. 중추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피부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체온이 증가했을 때는 확장 쪽으로 간다고 얘기했었고요. 땀 분비 쪽으로 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체온이 추울 때는 수축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목까지 잇목근까지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잇목은 여기 닭살과 더불어서 여기 털끝이 살짝 트는 거. 그래서 잇목은 수축까지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근육 떨림까지. 그래서 날로 떼는 것처럼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는 요거까지 정리를 해 두세요. 네, 이제 이번 시간은 혈당량입니다. 우리가 이런 항상성을 조절하는 세 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배웠습니까? 체온 조절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혈당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됐을 때 생기는 병 뭐였죠? 당뇨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당, 그래서 우리 피 안에 혈당이라는 게 뭐예요? 피 안에 당의 농도가 일정해야 돼요. 우리 밥을 먹으면 당연히 당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 먹으니까 당연히 걔네들이 분해돼서 포도당 농도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높아져요. 음료 같은 단 음료 먹어도 그렇게 되고, 근데 걔가 높은 상태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세포 내로 들어가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을 다 뭘로 의해서?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걔네들을 조절한다는 거.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얘가 글루코스예요. 그러니까 글루코스는 뭐냐 하면 그냥 포도당이에요. 글루코스 몰라도 되고 그냥 포도당이구나. 지금 이 혈관 속으로 포도당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심장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음식을 먹었어요. 위에서. 그랬더니 이제 분해가 되면서 일로 우르르르르 뭔가 그렇죠. 엄청난 포도당이 생성이 됐습니다. 얘네들이 다 흡수가 됐어요. 흡수가 되면 이제 소장으로 들어가면서 뭐 플락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탄당, 과당이죠.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어쨌든 들어갔어요. 이 당들이 들어갔어요. 네, 이런 통로를 통해서 지금 당이 들어가고 있어요. 당이 들어가면 당량, 지금 혈당량이 늘어난 겁니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의 농도가 높아졌어요. 그랬을 때 뭐가 나오냐? 바로 이자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중추는 다 시상하부예요. 걔가 그거를 인식을 해서 이자, 너 빨리 인슐린 내보내. 그래서 인슐린 나왔습니다. 그럼 인슐린은 여기 리셉터처럼 딱 반응을 하면 간에 있는 이 포도당 수용체를 열어서 간으로 다 들어가서 지금 무슨 결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결합이. 그래서 이런 글리코젠이라는 어떻게 보면 글리코젠이라는 포도당 합성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간에서 포도당이 합성돼서 다당류, 글리코젠으로 저장된다는 거 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포에서도 포도당이 들어가서 세포호흡도 활성화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가 일단 무슨 혈당일 때? 고혈당일 때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먼저 이자에 대한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자는요, 우리 외분비샘도 있지만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내분비샘만 보고자 합니다. 내분비샘. 그래서 이런 분비세포, 이런 외분비샘이고요. 이 안에 이자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섬이에요. 이 안에 두 가지 세포가 있다는 거.
이런 알파 세포라는 게 있고 베타 세포라는 게 있다라는 거. 요 두 가지 세포, 이게 다 무슨 셈이에요? 내분비셈이다. 알파 세포는 글루카곤, 알파 글루카곤, 베타 인슐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든 외워보세요. 알파 처음이니까 기네, 글루카곤 길잖아, 네 글자. 베타, 베타 두 번째니까 짧네, 인슐린 세 글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외우셔요. 그래서 알파는 글루카곤, 베타는 인슐린. 글리코젠 아니에요. 그런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과정을 보겠습니다. 음식물 협취, 고혈당이 됐을 때 시상하부에서 얘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어디서? 어느 세포에서 있어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면 이제 간에서 포도당을 흡수시키거나 그래서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거나 근육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키죠. 이 호르몬이. 그러면 혈당량이 감소되는 이 과정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뭘로 갑니까? 이제는 저혈당으로 갑니다. 저혈당으로. 그래서 한번 저혈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혈당일 때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 너무 작용했어. 아까.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오히려 낮아졌어. 그러다 보니 이제 글루카곤이 나왔어요. 알파세포에서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네들이 간에 있는 리세터에 결합을 하면 여기 있는 뭐가? 네. 글리코젠이 이렇게 분해가 돼서 다시 올라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사라져 버렸네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전체 과정인데 요 과정 굉장히 중요해서 전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정리를 할게요. 혈당도 결국 중추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중추는 시상하부. 지금 이거 무조건 항상성의 중추는 시상하부구나. 그러면 이 시상하부에서 이제 인식을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교감신경을 통해서 호르몬이 방출되기도 하고요. 호르몬으로만 방출되기도 해요. 그런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를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시상하부에서 어쨌든 뭔가 혈당, 지금 뭐부터 보겠습니까? 아까 다시 고혈당부터 볼게요. 밥을 먹어서 혈당이 높네 인식이 되면 무슨 신경이 자극이 되냐면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고혈당일 때는 부교감신경이 생각해 보세요. 교감신경 물질대사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혈당량이 많아져야지 물질대사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근데 혈에 있는 당을 글리코젠에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대사가 활발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인슐린이 나오면 인슐린은 간으로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서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방향. 인슐린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인슐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인슐린이 안 나오면 굉장히 심각한 당뇨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저혈당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저혈당일 때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길이 많은 거예요. 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저혈당일 때. 그래서 다시 혈당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슨 신경이 나와야 돼요? 교감신경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알파세포로 가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거? 글루카곤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교감신경이요, 어딜 또 가기도 하냐면요, 부신, 그쵸?
속질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신 속질로 가면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오기도 합니다. 얘도 무슨 신경이냐면 교감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길은 교감신경이 알파세포로 가서 글루카곤이 나오는 길 한 가지. 두 번째 길, 교감신경이 어디로 가서 속질로 가서 부신속질이에요. 부신속질. 부신속질로 가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왔을 때 가는 길. 공통점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줘서 혈당량이 증가시키는, 얘는 다당이라고 했죠. 다당. 얘도 다당류고. 그래서 단당류로 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요 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아까 배웠습니다. 이 시상하부가 전엽을 이 ACTH라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럼 이 부신 겉질에서 아까 배웠었죠.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서 얘는 뭐를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과 지방. 이 코르티코이드 계통은요,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단백질과 지방을 엄청나게 분해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다시 포도당이 돼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예전에 받았을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살이 그냥 쫙쫙쫙쫙 빠지는데 그 이유는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 계통의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요. 그때 어떻게 보면 단백질과 지방, 근손실도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지방도. 그래서 살 빠진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은 뭐 살 빼려고 막 그러진 않겠죠. 여학생들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당질 코르티코이드, 요거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시켜서 혈당을 증가시켜요. 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당을 증가시키는 길, 알파세포 글루카곤, 속질로 가서 부신 속질로 가서 에피네프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CH 부신 겉질로 가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요 세 가지 길이나 어떻게 보면 당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저혈당에서 고혈당으로 만드는 길들은 세 가지 다 있다라는 거. 얘네들은 교감신경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 항상성 유지에 대한 마지막 단계, 바로 삼투압 조절, 혈장 삼투압 조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수능에서도 그래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좀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은 또 한번 살펴보시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thirsty, 뭔가 갈증을 느낄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뭔가 갈증을 느껴요. 그러면 얘도 시상하부에서 또 인식을 해.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얘는 후엽에서 ADH를 만들어냅니다. 갈증을 느낄 때. 그러면 ADH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얘는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오줌이 나오지 못하게, 갈증이 나니까 오줌이 만들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먹었어. 그랬더니 다시 ADH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줌량이 증가하면서 배출되는 과정 이해되시나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유인물에는 뭐 그래프도 좀 나오는데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좀 나중에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과정을 보시면 요게 바로 뇌하수체 후엽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ADH가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아까 이 혈장 삼투압 하나하나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투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삼투압이라고 합니까? 물의 농도, 우리 피의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삼투압이 어떻게 돼요? 삼투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투압이 낮는 것은 수분을 많이 먹을 때, 농도가 옅어질 때.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수분이 부족해서 농도가 되게 찐득찐득찐득할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체액이 부족할 때, 농도가 되게 높을 때, 이럴 때가 높을 때,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혈장 삼투압이 높을, 수분이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시상하부가 먼저 그걸 감지를 해요. 그래서 삼투압이 높구나. 오줌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인효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항인효 호르몬 보내줘. 그래서 뇌하수치 후엽에서 ADH 분비. 그러면 얘는 어디? 네, 콩팥으로 가서 콩팥의 세뇨관으로 가서 세뇨관에서 뭐를? 재흡수를 어떻게 보면 촉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을 해요. 수분을 다시 빨아들여. 그러면 오줌이 나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죠. 오줌은 감소해. 그래서 이런 관계, 혈장 삼투압과 오줌량의 관계. 그래서 항인효 호르몬이 나오면 오줌량은 감소하는군요. 왜? 물을 재흡수했으니까. 그러면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혈장 삼투압은 이제 감소가 되는 혈장 삼투압.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의 양은 우리 몸에 많아지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은 감소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예요. 이제는 수분이 과다야.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시상하부가 감지했어. 야, 너무 많이 먹으면 세포 터지겠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항인효 호르몬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감소해서 얘도 무슨 흡수? 수분의 재흡수가 감소합니까?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것은 오줌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오줌이 증가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근데 그것은 항인효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줌의 양이 증가해서 오줌으로 배출해줘라. 그러면 많이 배출되면 이제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증가하는. 그래서 다시 쫀득쫀득해지는, 농도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 그래서 이런 혈장 삼투압, 오줌량, 이런 관계들, 그리고 항인효 호르몬의 양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정상 삼투압을 원하는데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어. 그러면 시상하부가 감지해서 얘가 나와서 재흡수를 팍팍팍 시키는 거죠. 오줌 나오면 안 돼. 오줌이 안 나오게. 근데 혈장 삼투압 감소했어. 오줌 내보내야 돼. 그러면 ADH가 감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무슨 피드백으로? 음성, 이것도 되먹임. 얘네들도 다 음성 되먹임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혈당에서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작용은 서로 반대 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었죠? 기량작용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엑셀과 브레이크, 이렇게 조절하는 거. 그렇지만 혈당이 또 각각의 길이 음성 피드백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 음성 피드백은 다 됩니다. 근데 인슐린과 글루카곤, 기량작용으로도 조절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런 혈당 삼투압에 대한 조절은 기본적으로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ADH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잘 정리를 해두세요. 네, 우리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출석 질문 한번 던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출석 질문입니다. 우리 이자섬에서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있었잖아요. 알파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이름 간단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간단히 한번 적어주시고요. 우리 이번에는 굉장히 진도 나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특별한 과제는 내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수업을 그 대신 호르몬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다 수업을 빡빡하게 했어요. 그래서 꼭 숙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하드한 문제도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우리 이제 방학도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그리고 온라인 약간 방학 같은 요 시기를 여러분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